1994년 12월 18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포트 엘리자베스. 이날 27세 여성 앨리슨 보타는 하루 종일 친구들과 함께 해변에서 따스한 햇살을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앨리슨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서 피자를 먹으며 게임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친구들은 앨리슨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곧바로 그녀의 집으로 이동해 소소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파티는 웃음과 즐거움 속에서 늦은 밤까지 이어졌으며 새벽 12시를 넘긴 시각에야 비로소 마무리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오늘 하루가 정말 즐거웠다며 앨리슨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 뒤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두운 밤거리는 예상보다 위험할 수 있었기에 앨리슨은 차를 가져오지 않은 친구 한 명을 자신의 차로 직접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당시 앨리슨의 선택은 단순히 친구를 배려하려는 작은 선의에서 비롯된 행동에 불과했지만 그녀는 그 결정이 자신의 삶의 지옥 같은 악몽을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간, 앨리슨은 친구를 무사히 집까지 데려다주고 혼자 아파트로 돌아왔는데 하필 평소에 자신이 늘 주차하던 자리에 누군가 이미 차를 세워둔 것을 발견하자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화가 난 앨리슨은 차주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라 차주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그녀는 자신의 차를 아파트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주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앨리슨은 자신의 차를 아파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한 뒤 차에서 내리기 전 집으로 가지고 갈 물건들을 챙기기 위해 몸을 조수석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운전석 문이 벌컥 열리더니 앨리슨이 반응할 틈도 없이 칼을 든 괴한이 차 안으로 들어와 칼을 그녀의 목에 들이대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죽기 싫으면 조수석으로 이동해, 당장. 당시 앨리슨은 괴한에게 저항하지 않고 협조하면 자신을 무사히 풀어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협박에 알겠다고 대답하며 명령대로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앨리슨이 조수석으로 이동하자마자 괴한은 곧바로 차를 몰고 어둠 속으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을 하던 그는 자신의 이름이 클린턴이라고 소개했고 단지 차를 1시간 정도만 빌리기 위해 이런 일을 벌였다고 설명합니다. 운전이 계속되는 동안 앨리슨과 괴한은 서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괴한이 앨리슨에게 남자친구가 있느냐고 묻자 앨리슨은 남자친구가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은 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빨리 집에 가야 해요. 앨리슨은 이렇게 말하며 오늘 일은 절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 말라고 괴한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괴한은 바로 그녀를 풀어줄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친구를 데리러 가는 길이야. 조금만 기다려. 모든 게 끝나면 널 무사히 풀어주고 차도 돌려줄게. 한 번도 살면서 진정한 악을 마주한 적이 없었던 앨리슨은 안타깝게도 그의 말을 믿고 말았습니다. 얼마 뒤 자신을 클린턴이라고 소개했던 괴한이 차를 한적한 골목길에 멈춰 세우자 앨리슨은 마침내 자신이 풀려날 순간이 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녀의 기대는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괴한은 그녀를 풀어주기 위해 정차한 것이 아니라 차 안에 더 위협적인 존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멈춘 것이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앨리슨은 룸미러를 통해 뒷좌석에 올라탄 남자의 얼굴을 보았고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앨리슨은 상황이 더 심각하게 악화될 것임을 직감합니다. 운전자인 클린턴이 최소한 겉으로는 친절한 척이라도 하려던 것과 달리 그의 동료는 마치 사냥감을 노려보는 포식자의 눈빛으로 앨리슨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순간 앨리슨은 자신이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뒷좌석에 탄 괴한은 운전석에 있는 동료에게 어디론가로 가라고 지시했고 곧 그들은 앨리슨을 도시외곽의 가로등 하나 없는 외진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깨진 유리 조각과 쓰레기 더미가 널려있는 황량하고 음침한 곳이었는데 괴한들은 갑자기 이런 곳에 앨리슨을 강제로 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클린턴은 그녀에게 이제 자신들이 그녀를 추행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황당하게도 갑자기 그녀에게 저항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당시 앨리슨은 여전히 일이 끝나면 풀어주겠다는 클린턴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에 살아 돌아가길 희망하며 그들의 요구에 협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희망은 곧 너무도 잔인한 현실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클린턴은 앨리슨의 대답에 만족한 듯 보였고 곧 동료와 함께 그녀를 추행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앨리슨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 하나에 매달린 채 마치 감정이 없는 헝겊 인형처럼 그저 누워 있었습니다.
괴한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모두 채우고 난 뒤 갑자기 뒷좌석에 앉아 있었던 괴한이 앨리슨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두 괴한은 칼을 들고 앨리슨을 공격했는데 그녀는 무려 목에 16번, 복부에 36번이나 공격받았습니다. 괴한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행을 두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잠시 후 그녀가 완전히 숨진 것을 확인한 뒤 즉시 현장을 떠났습니다. 괴한들이 탄 차의 헤드라이트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앨리슨이 기적적으로 다시 의식을 되찾은 것입니다. 당시 공격을 당하는 내내 앨리슨은 끝까지 의식을 잃지 않았으며 심지어 괴한들이 그녀가 죽었다고 확신하고 서로를 본래 이름인 프란스와 테운스로 부르는 것까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앨리슨이 범인들의 진짜 이름을 기억한 것은 이후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앨리슨은 비록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은 힘을 짜내 모래 위에 범인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엄마 사랑해 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동안 앨리슨은 죽음을 기다리며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엄마를 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며 그 순간 삶을 포기할 수 없다는 강한 결심이 들었습니다. 일어서야 해.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도움을 요청해야 해. 죽지 않고 살아남아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결심한 그녀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짜내어 스스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가 누워있는 곳은 가로등 하나 없는 외진 장소였기 때문에 앨리슨은 다친 몸을 이끌고 차들이 다니는 도로를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격받은 몸을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앨리슨은 범인들이 현장에 옷을 남겨두고 간 것을 발견하고 그 옷으로 복부를 포함한 상처 부위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이어서 앨리슨은 한 손으론 복부를 부여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모기 제자리에 고정되도록 받쳤습니다. 이렇게 앨리슨은 몸의 형태를 어느 정도 복구한 뒤 천천히 발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앨리슨의 몸 상태로 가장 가까운 도로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순수한 의지의 힘인지 신의 도움이었는지 아니면 그 둘이 결합된 신비로운 힘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에너지가 결국 그녀를 고속도로까지 이끌었습니다. 이후 앨리슨은 당시 보이지도 설명할 수도 없는 어떤 힘에 의해 마치 누군가에 의해 운반되듯 앞으로 나아갔다고 회상했습니다. 깊은 밤이라 도로에는 거의 차가 보이지 않았지만 앨리슨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발견해 빛으로 이끌어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앨리슨의 간절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던 그녀는 결국 도로 한가운데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누워 생명이 점점 희미해져 가던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기적처럼 그녀의 간절한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앨리슨은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보았고 나오지도 않는 작은 목소리로 간절히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차가 그녀에게 가까워졌을 때 운전자는 속도를 줄여 잠시 그녀를 쳐다보았을 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앨리슨은 치안이 좋지 않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누군가 고속도로 한복판에 쓰러진 자신을 돕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기에 운전자의 행동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슬픔을 이겨낼 수 없었던 그녀는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차량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고 이번에는 기적처럼 차가 그녀의 바로 옆에 멈춰섰습니다. 드디어 앨리슨을 구원할 천사가 마침내 그녀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그 차는 포트 엘리자베스에서 휴가를 보내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중에는 요하네스버그에서 온 20세의 수의학과 학생 티아 네일러드도 타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티아는 친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우연히 도로에 쓰러져 있는 앨리슨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티아는 친구들에게 즉시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요청했고 그는 그동안 앨리슨의 곁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걱정하지 말아요. 이제 안전해요. 라고 다독이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1년간 수의학을 공부하며 약간의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던 티아는 간단하게 그녀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고 앨리슨이 의식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을 걸며 그녀의 호흡을 도왔습니다. 당시 티아는 그녀가 살아남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앨리슨을 이렇게 만든 괴한들을 반드시 잡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범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앨리슨에게 예, 아니오라고 의사표현만 해달라고 했고 말을 할 수 없었던 앨리슨은 예일 때는 한 번, 아니오일 때는 2번 그의 손을 꼭 쥐며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티아는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앨리슨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수집했고 그의 도움 덕분에 앨리슨은 끝까지 정신을 붙잡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자신을 구하려 애쓰는 티안을 바라보며 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아남아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는 현장에서 불과 15분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거의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도착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도 티안은 앨리슨의 손을 단단히 잡고 있었기에 그녀는 끝까지 의식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구급대원들이 우여곡절 끝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앨리슨의 몸 상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구급대원들은 앨리슨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를 기적을 바라며 그녀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앨리슨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한 뒤 곧바로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은 생명이 있는 한 희망도 있다는 믿음 아래 죽음의 문턱에 선 앨리슨을 살리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놀랍게도 수술 결과 50여 군데의 자상 중 어느 하나도 동맥이나 주요 장기를 손상시키지 않았고 상처에는 감염의 징후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앨리슨은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앨리슨은 수술 후 깨어나자마자 범인에 대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즉시 수사관들과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앨리슨은 목 부상으로 인해 숨을 쉬기 위해 기관의 튜브를 삽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앨리슨은 범인들의 인상착의와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종이에 범인들의 이름인 프란스 디투아와 테온스 크루거를 적었습니다. 이어서 수사관들이 제시한 용의자 사진 폴더에서 프란스와 테온스의 사진을 정확히 골라냅니다. 프란스와 테온스는 이미 다수의 여성을 추행한 전과가 있었고 앨리슨을 공격하기 직전에도 범죄를 저질러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당시 그들은 2명의 여성을 추행한 뒤 풀어주었는데 피해자들이 이를 경찰에 신고해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이전의 경험 때문에 프란스와 테온스는 앨리슨을 추행한 뒤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그녀를 살해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앨리슨은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은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최대한 상세히 수사관들에게 털어놓으며 사건 해결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비록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앨리슨은 서면으로 작성한 진술을 통해 범인들의 이름을 포함한 중요한 정보를 수사관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앨리슨이 제공한 증거를 검토한 검찰은 갑자기 그녀의 의사에게 기관에 삽입된 튜브를 제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서면 증거보다 피해자의 직접적인 발언이 법적 심리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앨리슨이 범인들의 이름을 직접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앨리슨이 말을 하려면 기관을 통해 삽입된 튜브를 제거해야 하는데 튜브가 성대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제거 과정에서 심각한 통증은 물론 수술 부위의 손상이나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용감하고 결단력이 있었던 앨리슨은 아주 침착하게 종이에 튜브를 제거해달라는 요청을 적어 의사에게 건넸습니다. 결국 담당 의사는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여 튜브를 안전하게 제거했고 튜브가 제거되자마자 앨리슨은 곧바로 경찰에게 자신을 공격한 범인들의 이름인 프란스와 테온스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용의자 중 한 명이자 처음에 앨리슨에게 자신을 클린턴이라고 소개한 26세 남성 프란스 디투아는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고 자녀도 있었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을 포함해 다수의 범죄 전과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성폭행 혐의로 고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났습니다.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당시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성범죄자로 악명이 높았던 프란스는 10대 시절 학교 건물에 불을 지르는 등 방화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회규범을 따르기 어려워했던 그는 주류 사회에서 벗어나 사탄주의 단체에 가입했고 그곳에서 어둠의 마녀라 불리던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그는 자신을 사탄의 제자라고 선언하며 범죄를 거리낌 없이 저지르고 감옥을 들락날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프란스와 함께 앨리슨을 공격한 또 다른 용의자인 19세 남성 테온스 크루거는 파트너인 프란스보다 더 예측 불가능한 악마였고 프란스와 달리 테온스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고 생계조차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날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프란스의 아버지가 경찰관이었던 것과는 정반대로 테온스의 아버지는 평생을 범죄에 몸담은 인물로 그의 어린 시절 대부분을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며 보냈습니다. 테온스 역시 파트너인 프란스처럼 사탄 숭배에 심취했고 둘은 사탄주의 단체에서 서로를 알게 되어 이후 함께 범행을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프란스와 테온스는 이미 다수의 전과를 가진 용의자였기에 그들을 체포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프란스가 경찰에게 앨리슨 사건에 대해 신문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이 앨리슨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추궁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프란스는 경찰에게 앨리슨이 생존했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그는 충격을 받고 말도 안 된다고 외치며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프란스는 경찰이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찰에게 피가 묻어 있던 반지를 넘겼는데 조사 결과 그 반지는 앨리슨 보타의 소유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프란스는 태도를 바꿔 자신이 앨리슨을 살해하려 했던 범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언론에 의해 리퍼 강간범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유괴와 강간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금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란스는 자신이 악마에게 사로잡혔다며 회마의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놀랍게도 교도관들은 실제로 성직자를 불러 그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회마의식이 효과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과 법정 모두 이 특별한 악마에게 어떠한 동정심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95년 6월 12일 프란스와 테온스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프란스와 테온스 측 변호사 중 한 명이 윤리적 이유를 들어 변호를 포기했는데 사건의 끔찍한 세부사항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변호사를 비난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프란스와 테온스의 과거 피해자들이 증언대에 올라 그들에게 당했던 끔찍한 경험을 생생히 증언합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프란스와 테온스가 자신들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는 협박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러한 협박에도 불구하고 훈련한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결과 프란스와 테온스는 체포되었지만 그들은 영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고 그렇게 거리로 풀려난 이들은 결국 앨리슨을 다음 먹잇감으로 삼게 된 것이었습니다. 1995년 8월 7일 법원은 프란스와 테온스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고 그들에게 종신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법원은 이례적으로 두 사람이 다시는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도록 영구적으로 사회복귀를 불허하는 조건을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의료진조차 기적이라고 표현한 회복 과정을 거친 앨리스는 3주 만에 병원에서 퇴원하여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용의자들이 감옥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앨리스는 곧바로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기녀정을 시작했습니다. 범죄의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깊은 우울에 빠져 있었던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들이 그녀에게 빼앗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그녀는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은 앨리슨의 정서적 회복에도 놀라운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마침내 앨리슨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고 결혼하여 두 아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두 번째 아들을 낳는데 도움을 준 의사는 과거 그녀의 생명을 구했던 수의학과 학생 티안 에일러드였습니다. 티안은 앨리슨의 목숨을 구한 이후 사건의 여파로 큰 충격을 받아 수의사가 되겠다는 계획을 접었습니다. 대신 그는 의대에 진학해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고 이후 산부인과 의사가 되어 앨리슨의 아이를 낳는데 도움을 준 것이었습니다. 2016년 앨리슨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출판되었고 같은 해 말 그녀가 겪은 끔찍한 사건과 그 이후의 여정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게도 프란스는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앨리슨에게 다큐멘터리와 책의 수익금 일부를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앨리슨이 강연을 통해 얻은 수익 일부도 자신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프란스는 자신이 없었다면 앨리슨이 이렇게 유명해질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라며 그녀가 얻은 이득을 나눌 자격이 있다고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당연히 앨리슨은 그의 비상식적이고 뻔뻔한 요구를 단호히 무시했습니다. 프란스가 감옥에 수감된 지 2년 후 그의 아버지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경찰관이었던 프란스의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악명과 소문으로 인해 더 이상 경찰서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이후 그는 매일 술과 약물에 의존하며 폐인처럼 지내다가 결국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프란스와 테온스가 감옥에 수감된 지 28년이 지난 2023년 7월 그들은 갑작스럽게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처구니 없게도 심사 결과 두 사람의 가석방이 승인되었고 이렇게 그들은 가석방되어 사회로 나왔습니다. 과거의 앨리슨 사건의 판사가 두 사람이 결코 석방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광고를 판결문에 남겼지만 판사의 현명한 조언은 끝내 무시되었습니다.
다석방 심사위원회는 프란스와 테운스에게 90일 동안 낮 시간에만 외출을 허용한 뒤 이후 영구적인 자유를 허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위원회는 지역 경찰이 그들을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것이 재범을 방지하는 데 충분할지는 불확실합니다. 앨리스는 두 사람의 석방 소식에 깊은 충격을 받았으며 어떻게 당국이 그들을 사회에 다시 내보낼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